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신은숙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의 소망을 담은 풍등이요. 40억 여원, 재산 피해 엄청나게 냈습니다. 기름 탱크 폭발 사고로 이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CCTV에 공개된 사고 상황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풍등이 위로 올라가고 피해자가 뒤에서 풍등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놀래가지고 쫓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풍등 방향으로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이쪽 방향에서 오는 중이고 풍등은 여기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풍등이 여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고 여기 유리 저장고에 풍등이 떨어져서 연기가 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점점 불이 붙으면서 불길이 옆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네, 경찰이 공개한 이 CCTV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인이 허둥지둥대면서 이렇게 풍등을 쫓아가는 모습이 화제였는데요. 불을 낼 때 처음으로 불을 내려고 풍등에 불을 붙인 거는 아니겠죠. 고의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 고의성은 전혀 엿보이진 않아요. 전날 주순, 이게 스스로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근 초등학교 캠핑 행사에서 80여 개를 날린 것 중에 하나를 습득을 한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전날은 또 근무하는 날입니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10시 34분이라는 시간이요. 오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는 거죠. 그 휴식 시간에 어찌 보면 아시아에 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문화, 뭔가 등이라든가 초라든가 이 풍등도 뭔가 기원을 담지 않겠습니까? 몇 년째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건설 노동하고 있는 젊은입니다. 27살. 그러니까 거기서는 큰 화재의 의도 없이, 그러니까 방화가 아니고 실화가 맞는 거죠. 이걸 날린 것까지는 보여지고 두 번째는 바람의 방향을 예측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최악의 경우 지불놀이라든가 풍등에서 산불이 날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저게 생각보다 멀리 높이 날아가니까 좀 당혹했던 것 같아요. 뛰어가는 모습까지는 보이는데 착지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뒤돌아서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데 지금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풍등일 수도 있고 담배꽁초일 수도 있고 다른 발화물일 수도 있어요. 그 잔디에 떨어진 불길이 살아서 어찌하여 저 거대한 저유소가 대폭발을 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이 오히려 국민적 관심이 모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풍등 때문이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이 보낸 그 불씨로 또 저유소가 폭발됐을 가능성도 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전날 80개를 띄웠으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람 방향이 잘못됐으면 저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등산을 갔다 오던 분이 담배 꽁초를 튕겼는데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불씨가 저 정도, 지금 저유소에서 300m 지점이거든요. 저 정도의 불이 떨어져서 잔디에 불이 붙었다면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또 놀라운 대목이죠. 맞습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경찰에 영장 청구를 반려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반려가 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장 청구를 반려한 것이 아니고 영장을 신청해달라고 경찰이 검찰에게 신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증거를 모아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재 1차 기초적인 수사는 경찰이 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경찰한테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뭔가 증거하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수사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달라라는 입장이고요. 전국적으로 반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 수사 보강 지시가 내리는 건 사실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보면 사실상 스리랑카인이 이 근로자가 풍등을 날린 건 맞습니다. 맞는데 풍등을 날릴 당시에 이 풍등이 올라서 그다음에 이 저유소로 날아가서 폭발을 일으킬 것을 예상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고의가 있었겠냐 보면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상을 했음에도 그걸 본인이 그 풍등을 날리지 않았으면 되는데 예상을 했음에도 풍등을 날렸고 또한 이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입장이었느냐 초기 진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도피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최종 반려는 아니고 보강 수사 요청을 했으니까 오늘
오전까지 수사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 유독 의구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제 경찰 브리핑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이런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가장 아리송한 점은 피의자인 이 스리랑카인 불이 붙은 걸 못 봤다. 떨어진 풍등에서 불이 옮겨붙는 걸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스리랑카인이 연기가 나는 걸 봤나요? 정확하게 스리랑카인이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 피해자는 못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데 최초에 일부 부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고는 그거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봤다라는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떨어져서 불이 붙은 것을 나는 못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찰은요, 일반 실화죄보다 엄중한 중대한 실화죄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자, 스리랑카인이 불이 잔디밭에 붙는 걸 못 봤다 계속 주장하면은 이 실화죄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조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실화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측의 의견을 보면은 일단 그 풍등에 의해서 잔디밭에 불이 붙은 거는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리랑카인이 화재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받았는데도 풍등을 날렸다라고 하면 그것이 근처에 있는 저에서 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방향으로 뛰어가서 연기가 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이 현장에 가서 발로 비비든가 간단히 끄거나 아니면 신고 등을 통해서 이 엄청난 폭발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근데도 이러한 의무를 다 해태했기 때문에 중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저유저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것이 설사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저것이 엄청난 그 휘발유가 매장돼 있는데 얼마나 관리가 엄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저런 불에 의해서 자동으로 당연히 뭐 감지 장치가 작동을 하고 초기에 진화할 것이다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직접 그 불을 끄지 않아도요. 이러다 보니까 중실화죄 적용은 어렵다라는 의견이 또 있는데 과거 판례를 보면 됩니다. 중실화죄가 적용돼서 처벌이 된 예를 보면은 선배가 술에 만취해서 집에다 데려다 주게 됩니다. 후배가. 그런데 그 잠들어서 있을 선배 방에 사실은 불을 켜놓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촛불을 켜놨고 그게 번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안이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리역 폭발 사고, 익산이죠. 그 사고 같은 경우도 폭발물 위에다 촛불을 켜놨었습니다. 거기서 잠들었던 근로자가 불이 붙었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상자를 뒤집거나 해서 불을 쉽게 끌 수도 있었는데도 그냥 도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는데 이런 경우에 중대과실을 인정한 예가 있는데 과연 그 이번 스리랑카인에게 그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또한 이어서 그 엄청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회의를 갖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리랑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간에 더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이 송효관 공사 측이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다는 점 같습니다. 풍등이 잔디밭에 내려앉아서 불이 번지는 데까지 무려 18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지금 심각하죠. 스리랑카 사람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화라 하더라도 자기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여 이게 좀 큰 화재,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외면했느냐. 여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에 지금 더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운 것이 잔디밭에 붙었어요. 저는 스리랑카 이 노동자를 이제 뭐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때 이 영상 상황을 보면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잔디밭에 떨어졌으니 불은 꺼지겠구나. 풍등은 착지했구나. 어디 날아가서 집에 붙진 않았구나. 그리고 휴식 시간이 끝나서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뛰어갔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안일한 대목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그 300m, 저유소로부터 300m 거리에 떨어진 풍등이 잔디밭에 불을 붙였다 손 치더라도 18분 후에 저런 폭발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 주변에 어떤 불길이 떨어지더라도요. 그 불길이 18분 동안 타오르다가 저유소를 향해서 가고
어떤 뭐 과정을 통해서든 폭발로 이어지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는 송유관 공사의 책임이 막중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외국에서 관광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풍등 행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풍등 행사를 하는데 구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면서요. 근데 날리는 거는 또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띄울 수 있고 그런데 구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풍등은 뭔가 이제 좀 종교 행사나 의미 있는 이 문화 행사에서도 씁니다만 아이들이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살 수 있게 허용은 하는데 띄우지는 마라? 이게 와 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풍등도 있고 폭죽도 있는데요. 바닷가에 가면 젊은이들이 폭죽 많이 쏘잖아요. 자, 이걸 쏘면은 불법인데 파는 거는 허용됐다? 이거는 뭔가 제도가 이상한 거죠. 이러면서 이 풍등에 대해서도 단체로 허가받은 행사에서 많이 날리는 걸 우리가 왕왕 보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이 집이나 동네에서 날리면 안 된다. 물론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는 건 폭죽이나 풍등이나 촛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담뱃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들이 80개나 뛰었다고 하죠. 전날 밤에. 전날 밤에. 그게 만약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관계 뭐 법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평소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는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전용차가요. 세계 3대 명차라고 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이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저 이 기사 보고 그냥 개인적인 소회지만 부럽더라고요. 롤스로이스 하면 이게 어떤 차입니까? 세계적인 명차입니다. 친구도 없는데 뭐가 부러워요? 차만 좀 부럽죠. 그러니까 차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마니아라 지금 추정컨대는 한 100여 대의 세계적인 고급차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은 돼요. 어마어마한 가격이겠죠. 슈퍼카 한 대가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롤스로이스 팬텀은 그야말로 명차 중의 명차입니다. 그 전에는 그럼 뭘 탔었느냐? 이미 우리가 포착했던 것이 벤츠를 탔었어요. 600이요? 벤츠 S600 풀먼 가드 방탄차로 추정되는 걸 탔는데 롤스로이스 팬텀은요. 기본 가격이 한 10억 원대 정도 되고요. 이걸 방탄으로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정상이니까. 그렇다면 한 20억 원 정도 최소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롤스로이스가 과거에 영국 명차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독일의 BMW에 인수가 돼서 어찌 보면 이제 영국 출신이었는데 독일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타보고 싶습니다. 원래 김정은 위원장 차는 벤츠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롤스로이스로 또 바뀌고 이런 차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차들이 자꾸 북한으로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대북 제재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루트로는 아마 롤스로이스가 북한에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제 밀수품으로 이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는데 최 의원님이 금방 말씀을 해주셨지만 롤스로이스 팬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방탄으로 개조했다면 20억 정도인데 과연 이게 팔았겠느냐, 팔지 않았다라는 것이 한데 물론 근데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팔았느냐를 밝히려고 하면은 사실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런 개인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제재를 들고 현재 이 차량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잘은 몰라도 약간 해체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 게 이게 지금 롤스로이스 팬텀으로 확인이 되고 자동차 마니아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2015년식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이게 제재 이전에 과거에 샀을 수도 있고 물론 차명으로 샀겠죠. 신차를 구입했다면 아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중고차로 밀수됐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해체 조립은 저는 북한이라면 능히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휠만 이렇게 갖다 끼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다른 차량인데 박 타이어의 휠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마니아들이 형편이 안 되면 국산차를 타는데 엠블렘들을 다 띄어내고 외제 고급차 엠블렘을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달리면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고 봅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